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암면외과의 홍소옥입니다. 오늘은 구강암면외과 교과서, 교과서를 읽어주는 교수님들 시리즈의 18장 구강암면 미용수술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18장 구강암면 미용수술은 하악골 성형술, 광골 성형술, 비성형술, 안검 성형술, 안면 피부 성형술의 미용수술과 레이저, 보톡스, 필러와 같은 시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분 동안 치과 구강암면외과 전문의들이 어떤 미용수술과 시술을 하는지 알고 또 원장님들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관심을 갖도록 소개하는 시간으로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악골 성형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하악골은 얼굴형이 이제 성형할 때 얼굴형이 중요한 고려사항인데요. 얼굴의 폭경이 기준이 됩니다. 하악각간 폭경과 광골 군간 폭경의 비율을 저희가 이제 이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동일한 하악각이나 돌출도 경사도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얼굴이 긴 경우와 짧은 경우에 따라서 또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소위 이런 하악골 성형술을 받는 환자들은 사각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각턱은 교근 비대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하악각간 폭경이 비율적으로 크고 돌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악골 성형술의 술식에서는 축소 하악골 성형술과 증강 하악골 성형술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축소 하악골 성형술에는 하악 우각부만 절제하는 하악 우각부 절제술, 하악 외측 피지골 절제술, 그리고 하악 하연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하기 전에는 먼저 방사선 사진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진단을 위해서 환자와의 면담을 면밀히 해야 되고 어떤 이유, 어떤 이제 주소를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의 안모 사진은 정면, 측면 및 45도 반측면 사진을 촬영을 하고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등 방사선 사진을 분석을 하여서 하악골의 윤곽, 하악각의 돌출도 등을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는 전산화 단층 촬영이나 콤빈 전산화 단층 촬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3D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치료 계획이 더 정밀해졌고 예상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악골 성형술을 위해 사용되는 기구는 안면골 수술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구 외에 그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oscillating saw, reciprocating saw,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그리고 nerve retractor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악골 절제하는 이제 첫 번째 수술은 하악 우각부 절제술입니다. 하악 우각부 절제술은 축소 하악골 성형술 중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얼굴 측면으로 하악각이 두드러져 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하안모의 폭경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그런데 효과가 있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악 외측 피질골 절제술입니다. 하악각간 폭경이 커서 얼굴이 넓어 보이는 경우 하악 우각부 절제술만으로는 하안모의 폭경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하악 외측 피질골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효과적으로 하안모의 폭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악 하연 절제술입니다. 하악 하연 절제술은 하악 우각부 절제술 및 하악 외측 피질골 절제술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악각 부위의 층모 개선 및 하안모 폭경의 감소 외에도 하악 전방 부위 V라인이죠. 저희가 말하는 V라인과 같은 갸름한 얼굴을 원하는 경우에 시행이 됩니다. 하악 우각부 절제술의 골 절단선이 전방으로 연장된 형태로 이공 직하방 또는 견치 하방까지 선을 연장해서 턱 끝까지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악골 성형술 중에서 증강 하악골 성형술이 있는데요.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의 안모를 고려했을 때는 증강보다는 축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축소 하악골 성형술 시행 후에 너무 많이 이제 과교정이 된 경우에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증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티타늄 같은 재료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증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환자의 주소에 의존해서 시행해서 원하는 이제 형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하악골 성형술의 합병증으로는 좌우가 비대칭하게 수술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절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다로 절제를 해서 안모의 변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와 잘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원하는 수술 방향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도화 골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제 과도화 골절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치주 신경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신경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수술을 하기 때문에 과다출혈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떤 수술부에 이물질이 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드릴 성형수술은 관골 성형술입니다. 말로플라스티이고요.
광골은 인종 간의 형태적인 차이를 보이며 돌출된 광골은 동양인의 골격적 어떤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동양인들 사이에서는 미적으로 그치만 선호가 되지 않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돌출된 광대는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달걀형이랑 또 매끈한 윤곽을 가진 얼굴형의 여성에서 선호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에서는 광골 축소술이 가장 흔히 하는 성형수술 중 하나이고요. 서양인은 반대로 좀 좁고 긴 앞모를 가지기 때문에 광골 및 광골궁이 또 함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인에서는 동양과 반대로 광골 증대술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골을 이제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광골 삭제술입니다. 경미한 돌출이나 광골 전방의 돌출과 같은 광골의 전방 측 돌출이 있는 환자에서는 유용하고요. 광골궁 일부와 광골의 가장 돌출된 부위에 수술용 펜으로 표시한 뒤 이 부분을 벌을 이용해서 이제 면도하듯이 쉐이빙을 시행을 합니다. 쉐이빙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광골궁이 크거나 넓은 환자에서는 이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수술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I형 골 절단술 같은 걸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I형 골 절단술은 이제 넓은 광골궁과 광골체가 측방으로 돌출된 경우에 효과가 있고요. 또 L형 골 절단술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골체와 광골궁의 돌출, 특히 광골궁 전방 부위에 심한 돌출을 가진 환자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이제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양인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게 광골 증대술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재료, 메드포어, 고르텍스, 실리콘, 픽, 팩, 티타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 후에 아니면 원래 작았던 광대를 증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릴 수술은 비성형술입니다. 라이노플라스티이고요. 비성형술은 미용 비성형술과 재건 비성형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용 비성형술에는 낮은 코를 세우는 융비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큰 코를 작게 하는 축비술, 그리고 그 외에 비변형의 교정술인 1차 비성형 및 1차 비성형술 후 남아있는 문제점을 수술하는 2차 비성형술이 있습니다. 또 재건 비성형술은 다른 조직을 이용해서 코의 결손을 고쳐주는 재건술을 말합니다. 코의 폭은 코 천장 부분에서 정면으로 볼 때 두 개의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으며 한국인의 경우 이상적인 폭은 남자의 경우는 한 10mm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코 뿌리점과 코 끝의 부위를 연결하는 선과 비배부는 남자의 경우 직선으로 곱게 이어지면 좋고요. 여자의 경우는 이제 기와지붕처럼 약간 2mm 정도 오목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콧등 바닥의 넓이는 양쪽 내안각선 안쪽으로 2에서 한 4mm 정도 들어간 것이 좋습니다. 코 수술 전 환자와의 면담과 사진 검사를 통해서 진단 이후 이식할 재료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콧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리콘이나 고르텍스 등 보형물을 사용합니다. 또 코끝 수술을 위해서는 비중격이나 귓바퀴에서 연고를 채취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똑하고 약간 들쳐진 코가 아름다운 코로 인식되기 때문에 코끝을 올리거나 코끝을 들어주거나 몽툭한 코의 교정을 위해 코끝 수술을 시행합니다. 방패 이식, 모자 이식, 콧기둥 지지대, 가쪽다리 지지대 등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혹은 콧뿌리점과 코끝을 연결한 가장선보다 돌출된 상태를 말하며 비골, 위코 연골, 비중격 연골의 상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브리코의 교정은 순수한 미용 목적의 수술이 많으므로 미적인 부분에 목표를 꼭 두어야 하고요. 이는 이상적인 이제 콧등과 적절한 이마각 및 코 입술각 이런 것들을 이루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코 이마각은 한국인에서 135도 정도이고 코 입술각은 남자의 경우 90도, 여자의 경우는 95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비중격은 골성 비중격과 또 연골성 비중격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중격 연골이 변형되며 코의 형태와 기능에 변화가 생깁니다. 미용적으로 비연골과 연조직의 변이에 의해 외비 형태가 변이되고 기능적으로는 일직성 또는 양직성으로 비기도가 폐쇄되어 비기류, nasal airflow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비성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수술은 상안검 수술입니다. 상안검 주름은 눈을 뜰 때 형태가 되는 주름을 쌍꺼풀 혹은 이중검이라고 하고요. 동양인에서는 약 한 40에서 50%가 이중검입니다. 상안검 주름의 위치는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이 현재 낮고요. 현저히. 그리고 거면에서 평균 한 6mm 정도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양인의 쌍꺼풀에서는 올린 필라멘트가 안화 사이막과 알륜근을 통과해서 진피층에 부착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상안검 주름이 생겨서
상안검이 두 가닥으로 나뉘게 되고요. 또는 눈썹 지방이 상안검에 풍부하게 나온 부위보다 상방에 존재합니다. 동양인의 상안검은 좀 다르고요. 동양인에서는 올린 필라멘트가 안화 사이막과 안윤근을 더 다양하게 통과해서 얇거나 얕은 상안검 주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상안검 성형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몰법입니다. 단순 봉합법이고요. 쌍꺼풀 예정선에 작은 절개를 가하고 실제로 나일론으로 결막까지 매몰하여 진피층을 안검 거근에 봉합해주는 방법으로 한쪽 안검에 3개씩의 매몰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절개법입니다. 보통 아래쪽 절개선은 쌍꺼풀 선에 혹은 상안검에서 6에서 8m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립니다. 외안각 주위 주름선을 따라 완만하게 상방으로 굽어지도록 그리고요. 안화 외연보다 10mm 이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안검 성형술은 안검의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다릅니다.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는 경우 피부만 거상하고 과도한 피부를 제거하는 피판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피부는 별로 늘어지지 않았지만 안윤근이 늘어져 있거나 안화지방 탈출이 있는 경우는 피부와 근육을 붙여서 근피판을 형성해서 절주해주는 근피판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화지방 탈출이 있는 경우는 결막을 통해서 지방을 제거해 줄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 성형 방법은 안면 피부 성형술입니다. 이거를 흉터 교정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흉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미용적으로 만족스럽고 기능적으로 나은 흉터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흉터 교정술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해보면 흉터를 숨기거나 흉터의 방향을 개선하거나 더 작은 분절로 나누고 장력의 방향을 바꿔주고 윤곽을 평평하게 하거나 흉터의 폭을 좁히고 흉터가 좀 눈에 덜 띄게 위장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흉터는 절개선이 이완 피부 긴장선에 평행할 때 얇고 작아지게 되고요. 이완 피부 긴장선에 비스듬할 때 흉터가 더 커지고 이완 피부 긴장선에서 절개선이 수직일 때 가장 두껍고 커지게 됩니다. 안면 피부 성형술 중 G플라스티라는 거는 흉터의 방향을 바꾸거나 일직선의 긴 흉터를 눈에 덜 띄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흉터 교정술입니다. 흉터를 제거할 부분이 가운데 선이 되고 이완 피부 긴장선과 평행하면서 가운데 선과 같은 길이의 두 선을 절개를 해서 이동시키게 되는데요. 가운데 선과 이루는 각도가 클수록 흉터는 더 이완되고 당기는 힘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약 75%가 추가적으로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고 60도 각도의 성형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성형술은 흉터를 절제하지 않고도 실시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긴 흉터의 경우 여러 개의 G플라스티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윤기 흉터의 경우 흉터를 절제한 후 G플라스티를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W 성형술은 Z 성형술과는 달리 흉터가 길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절개선은 이완 피부 긴장선에 일치하도록 여러 개의 작은 삼각형 피판을 톱니바퀴처럼 물고 물리게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흉터의 가장 끝 부분을 dog ear 이런 것들의 형성을 피하기 위해서 30도 이하의 각도를 유지하고 흉터를 절제한 후 피하 박리를 충분히 하게 해서 긴장 없이 봉합합니다. W 성형술은 흉터와 정상 조직 일부도 삼각형으로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이 증가해서 흉터가 넓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지방 이식술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과도한 체중 조절, 과도한 안면골 축소 수술 등으로 피하 지방층 감소, 안면 근육의 위축, 골격적인 변화 등에 따라 연조직 볼륨 감소가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연조직 볼륨의 감소는 입, 뺨, 턱 주위의 피부의 탄력을 잃게 해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을 갖게 만듭니다. 안면의 볼륨감 증진을 위한 재료로 자가지방 이식, 인공 필러들이 있는데요. 인공 필러에 비해서 면역학적으로 우수하고 이물감이 더 적습니다. 이중턱을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지방 흡입술, 그리고 안면 경부 거상술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 흡입술은 턱 및 지방 제거에는 효과가 좀 적은 편입니다. 경부 거상술은 수술이 광범위해지는 또 단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턱 및 지방 제거술 수식으로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융해술이 권장이 됩니다. 일곱 번째, 오늘 주제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및 성형술인데요. 레이저를 사용하는 레이저의 활성 매질에 따라서 이름이 명명이 됩니다. 각기 고유의 파장을 지니게 되고 치과 영역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레이저의 파장은 대부분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CO2 레이저.
이 레이저는 치과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 중 하나입니다. 원조 개선 영역에 속하는 기체 레이저이고요. 물과 교원질, 수산화 인해석의 흡수가 잘 됩니다.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열 자극을 통해서 지혈 효과와 절개 능력이 뛰어나고 치은 절제술, 치은 성형술, 소대 절제술, 임플란트 2차 수술, 레이저 박피술, 구강 점막 병소에 대한 저출력 레이저 요법 등 구강 연조직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치아 삭제 등 경조직 관련 치료에는 거의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저는 Nd:약 레이저입니다. Nd:약 레이저는 근적외선 영역의 고체 레이저이고요. 멜라닌 색소의 흡수가 잘 되고 헤모글로빈과 같은 어두운 색소에도 높은 흡수율을 봅니다. 물, 상아질 등에는 약하게 흡수가 되며 조직에 포함된 수분에 대한 흡수도 매우 낮기 때문에 조직에 조사하면 레이저 에너지가 몇 밀리미터 깊이로 멀리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는 어뷸 크롬 레이저입니다. 이거는 고체 레이저로 물과 수산화 인해석의 흡수가 잘 되고요. 펄스 방식으로 조사돼서 물과 공기의 분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어뷸 크롬 레이저는 연조직 수술뿐만 아니라 범랑질, 상악질, 고울을 삭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주제 보톡스입니다. 보툴리늄 톡신은 햄, 소시지, 통지름 등 밀폐된 곳에서 오래 저장된 음식물에서 발견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외독소입니다. 임상에서 이들 외독소 중 A형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형 보툴리늄 톡신은 일반적으로 72시간 내에 효과를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90일간, 약 3개월간 효과가 지속이 최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툴리늄 톡신은 주름과 교금 비대 외에도 안면 홍조, 흉터, 피지 분비, 건선 등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관상 하모가 큰 사람 중 이 약물기를 시행했을 때 과도한 교근이 촉진이 되는 환자가 추천이 됩니다. 양측 각 25유닛씩 총 50유닛의 보툴리늄 톡신을 4개의 경계선 내부 안쪽으로 3점 내지 4점을 자입을 해서 고르게 표시하고 균등하게 주사합니다. 두 번째 보톡스 맞을 수 있는 부분이 거미 스마일입니다. 웃을 때 잇몸이 3mm 이상 노출된 경우를 잇몸 노출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잇몸 노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툴리늄 톡신이 상순거근 하방부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빅 외측 한 10mm 부에 각각 1.5유닛씩 주사하면 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맞을 수 있는 부분은 미간입니다. 미간 주름에 대해서 대부분 효과가 있는데요. 이마 동쪽 주름까지 일부 해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년 남성들 중에서는 정적 주름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타겟팅하는 부위는 눈살근 그리고 눈썹 주름근 이쪽 부분에 주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분은 눈가주름 보톡스인데요. 보툴리늄 톡신으로 눈가주름 제거술 결과가 좋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웃을 때만 주름이 나타나는 동쪽 주름만 있는 경우와 세 네 줄의 까마귀 발, 크로스빗이라는 모양의 주름선만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좋고요. 그렇지만 눈 주위 움직임이 중요하게 직업에 작용하거나 환자가 눈웃음이 이제 매력 포인트인 경우에는 좀 조심해서 주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은 이마 주름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주름이 없으나 이마를 올리는 움직임을 할 때만 주름이 생기는 경우와 이마 중앙부에 주름이 몰려 있고 이마 하부에는 주름이 거의 없는 경우, 이마를 움직이지 않아도 주름이 깊게 형성되어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약 한 2유닛씩 5군데에서 6군데 자입을 하시고요. 너무 과도한 양을 주사하는 경우 눈썹의 외측이 올라가는 사무라이 눈썹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주사하셔야 됩니다. 이때 전두근 전반적으로 다 보톡스를 주입하시면 됩니다. 이번 18장의 마지막 필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러는 종류는 크게 흡수성과 비흡수성 필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래에는 근데 비흡수성 필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필러 중에서 히알루로닉 애시드를 크로스링킹으로 액체 상태로 젤 상태로 바꾼 HA 필러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크로스링킹의 정도와 방법에 따라서 HA 필러의 물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크로스링킹 비율이 높을수록 필러가 단단해지고요. 점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지속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로스링킹 비율을 높이면 친수성이 감소해서 이물 반응 가능성도 높아지게 돼요. HA 필러들은 체내에 그래서 지속 시간이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알려져 있고요.
체내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히알루로니닷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입하는 방법은 주사를 사용하거나 캐뉼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볼로스로 그냥 한 부부에 딱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linear threading technique, serial puncture technique, fan technique, 그리고 cross hatching technique 같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주사를 하시면 됩니다. 주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마가 있습니다. 이마에 주입할 때는 혈관과 신경의 깊이와 주행 방향들을 숙지를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캐뉼라를 사용해서 흉터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프론탈리스 머슬보다 깊은 층의 캐뉼라로 박리를 해서 공간을 만들고요. 필러를 주입한 다음에 이제 몰딩, 다듬어야 되죠. 그래서 활차위 동맥 그리고 안마위 동맥 내로 필러가 잘못 주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명까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좀 조심해서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필러를 코에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정상동 또는 약간 낮은 정도의 코에서 필러를 넣을 수 있고요. 너무 심하게 낮은 코에서는 그냥 라이노플라스티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뭐 너무 두꺼운 경우에도 좀 필러가 잘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고요. 피부가 두께가 적당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술에 대한 공포가 많은 사람에서는 1차적으로 코필러를 한번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비순구 부분입니다. 안면 동맥이 안각 동맥을 형성해서 코 옆을 지나 눈 쪽으로 이동하므로 근심 측을 손가락으로 압박을 해서 그러니까 이 안쪽을 압박을 해서 필러가 혈관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입술입니다. 이 입술은 근육이 많이 분포하고 혈액순환이 많으며 움직임이 많은 편으로 필러 흡수가 좀 꽤 빨리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 기간이 짧습니다. 너무 얕은 층이나 점막 안쪽으로 가깝게 주입하면 혈관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입술 시술 후 쉽게 붓는 증상이 나타나므로 이것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필러의 가장 큰 합병증은 피부 괴사, 실명이 있는데요. 드물게 이게 일어나는 이유는 필러가 혈관에 주입됨으로써 그 혈관 영양 하에 있는 피부의 쪽으로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술 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필러를 주입하시면 좀 위험하고요. 조금씩 하시고 리게이즈를 하신 다음에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히알루로니닷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HA 필러는 지속 시간이 짧지만 히알루로니닷을 녹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필러와 연관된 혈관 문제는 이제 히알루로니닷으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발생 4시간과 24시간에 이제 이 히알루로니닷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주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의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치과 구강암면 외과에서 성형수술의 종류는 참 다양하죠. 그리고 뼈 성형수술로는 하악볼 성형술과 광대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조직 성형수술로는 코수술, 쌍꺼풀 수술, 지방이식, 지방흡입, 그러니까 피부 성형이 있습니다. 또 미용 시술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레이저, 보톡스, 필러 같은 시술들도 많습니다. 해부학적인 술기를 익히시고 합병증을 예방하셔서 꼭 한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